네,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까지 글로벌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요. 투데이 이슈 콕톡, 오늘은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사영관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더블링 현상이 둔화되긴 했지만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으면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이미 감염됐던 사람이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이 재감염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바이러스는 또 다른 변이종입니다. 좀 이전과 같은 팬데믹 사태가 재현될지 또 이전과는 다르게 봐야 할 게 혹시 있을까요? 사실 이번 변이종의 특징은 전파력이 이제 매우 빠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 회피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재확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고 사실 한 달 사이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10만 명을 거의 넘어설 기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이 팬데믹의 어떤 사태가 다시 발생할 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반 동안 경험을 돌이켜보면 이제 팬데믹 사태의 특징이 두 가지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코로나 초기에는 이제 코로나 위험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스크 대란과 같은 사회적 혼란이 가져오는 사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병상수라던가 백신이나 치료제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환자라던가 사망자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 육박했지만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코로나의 위험은 과거 초기에 몇백 명의 확진자가 나올 때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위험 수준은 좀 많이 낮아진 것 같고요. 정부도 백신이라던가 치료제에 대한 충분한 확보를 하고 있고 병상에 대해서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중환자라던가 사망자의 관리도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재확산이 되더라도 과거처럼 이게 어떤 팬데믹의 사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팬데믹 사태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무리한 방역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인데, 최근 정부 방침을 보면 어떤 코로나 위기가 정말 심각해지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개할 가능성이 많이 없고 현재 경제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재개하지 않는다면 이걸 통해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인 그런 위기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변이종의 전파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재확산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코로나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변화했고 백신과 치료제 공급도 원활하고 정부의 병상 확보 계획도 충분하기 때문에 재확산이 되더라도 우려되는 팬데믹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예전에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서 이번에 코로나와 최근에 원숭이 두창까지 이렇게 21세기 신종 감염병이 잦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향후 주기적인 감염병 창궐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까요? 최근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신종 감염병의 특징을 두 가지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공통된 특징이 원래 동물에서 유래가 됐지만 인간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경험한 많은 이제 질환들이 동물에서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역이나 천연두 같은 경우는 이제 소에서 유래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의 초기에는 이제 돼지에서 기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런 신종 감염병의 발생 빈도가 되게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사스가 2002년도고 신종플루는 2009년도, 그리고 메르스는 15년, 그리고 코로나가 20년입니다. 그만큼 주기가 되게 좁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점점점 인류가 육식에 대한 어떤 수요가 이제 많아지다 보고 도시화가 급전진되다 보니까 이 거대한 농축 산업의 필요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축이라던가 가금류를 키울 때 과거보다도 훨씬 더 이제 공장식 밀집 사육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밀집 사육을 하게 되면 어떤 가축이나 가금류를 키우는 위생 상태가 안 좋아지고 동물들에도 면역이 저하되다 보니까 동물들이 다양한 이런 감염병에 이제 걸리게 되는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인수 공통 감염병의 어떤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가 간의 교류라던가 또 조류에 의한 전파 같은 것도 빈번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향후에 이 감염병의 창궐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은 지구온난화라던가 기후변화 같은 것들도 이 생태계를 교란을 시켜서 새로운 감염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공장식 어떤 밀집 사육의 관행을 좀 억제하지 않고 또는 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의 위기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신종 감염병이 인류에게는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고 따라서 치료제라든가 백신 같은 걸 충분히 준비할 그런 겨를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걸로 인해서 팬데믹의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공장식 밀집 사육이 성행해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동물 감염병 빈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전개가 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종 감염병 같은 경우 치료제나 백신을 재빠르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앞으로도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코로나에서도 경험을 했듯이 이런 감염병의 경우 사회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의 경우 사회 경제의 많은 부분을 정지하게 만들었는데요. 감염병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확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팬데믹의 영향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측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코로나와 같이 중증 환자가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사망률도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이 백신이나 또는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유일하게 감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감염병의 전파를 줄이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잠재적인 감염원과의 어떤 접촉을 회피를 하는 것인데요. 개인 차원에서는 마스크를 쓴다던가 손 씻기와 같은 그런 위생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대인 만남을 자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잘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국가 차원에서는 이제 거리두기를 권고하거나 또는 좀 더 강제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우리가 영업 시간을 제한한다던가 또는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우리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활동은 대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어느 식당 방문할 때도 그렇고요. 또는 교육도 역시 어떤 학교에서 대면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아주 강제를 하고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들어온다면 이 대면 교류를 억제하면서 사회 경제적 활동을 상당히 제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 활동이 제한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요. 또는 교육 활동을 제한하는 등교 시간을 제한한다던가 일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교육 격차의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염병이라고 하는 특성과 현대 사회 경제적 활동이 대면 기반으로 한다는 것 때문에 이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측면은 특히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사회 경제적인 어떤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교육의 격차가 최근에 이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보고들을 보게 되면 계층 간의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이 된다면 계층 간의 사회 경제적 수준의 어떤 격차가 발생하고 세대 간의 어떤 대물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제 심화되게 되면 나중에 이런 것들 다시 이제 보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경제적인 어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한편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 경제적 활동이 대부분 대면에 기반을 하다 보니까 감염병에 취약을 하고 따라서 최근에 보면 이제 비대면 기술에 기반을 한 새로운 사회 경제적인 어떤 교류라던가 그런 활동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적응해가는 과정이 또 다른 어떤 산업적인 기회에 어떤 장을 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대사회의 사회 경제적 활동 대부분이 대면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이 사회 경제 활동을 좀 제한을 해왔습니다. 이런 사회 경제적 활동의 제약이 지속되는 게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등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비대면 기술 적용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 측면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저희가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주목할 기회, 비대면 사회에서 발전하는 신기술이라고 하셨는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서 이제 사용한 차장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 백신과 진단키트 관련주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과거 팬데믹 당시 제약바이오주 흐름은 네. 어땠나요? 엄청났었죠, 사실상. 엄청나게 이제 안 좋은 주식 시장이 됐다가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을 급격히 풀면서 시장은 굉장히 폭등을 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또 그 부작용을 겪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어떤 것 가릴 것 없이 거의 다 동반 상승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다 기억하시는 종목들, 신풍제약이라고 있죠. 네. 20년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탑10 종목들을 보면은 딱 두 종목 빼고 전부 다 제약 바이오 쪽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진단키트라던가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겠다, 임상 들어간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1년 동안, 그러니까 첫날이죠. 2020년 첫날에서 마지막 거래일로 봤을 때 무려 주가가 1955% 급등했어요. 우선주입니다. 그런데 이거 글쎄요, 연봉으로 보게 되면은 2020년도에 고가가 무려 4,600%예요. 네, 47배 저가 대비해서 급등했던 겁니다. 그것 또한 7, 8개월 만에 급등을 해버렸던 거죠. 그리고 그 밑으로 바로 신풍제약도 1,600%, 진매트릭스, 엑세스바이오가 1,000에서 1,100% 올랐고요. 그리고 휴마시스, 진단키트 쪽이죠. 583%의 급등, 오늘 좀 많이 올라가다 꺾였던 인공호흡기 만드는 회사예요. 메가이시에스도 880%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거의 코로나로 관련해서 모든 제약 바이오 관련된 조금이라도 걸쳐 있었으면 수혜를 주가상으로는 다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과거 팬데믹국은 정말 제약바이오가 엄청난, 지금은 좀 상상하기 힘든 상승률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경기 방어주 성격이 부각되고 또 코로나 재확산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이 제약바이오주가 시장 수익률을 좀 상회하는 모습인데요. 맞아요. 하반기에도 주목할 모멘텀이 혹시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경기 방어주 성격을 보이는 거는 이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들,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약을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복용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제약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단 한국에서는 최고의 바이오시밀러 회사를 기업을 2개나 보유하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6월에 거의 하락장이 엄청났었습니다. 코스피가 14% 빠졌고요. 코스닥이 20% 빠지는 이런 시장에서도 무려 최상의 수급으로 2자릿수 주가 상승률을 만든 유일한 종목이에요. 굉장한 힘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바이오 의약품의 모멘텀들 기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파이프라인에 임상 결과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FDA에서 신약 허가 이런 쪽들까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모든 종목에 대해서 선별 없이 옥석 가리기 없이 투자하는 건 안 된다라고 보고요. 반드시 옥석 가리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좀 튼튼한 이런 기업들 위주의 투자는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 안팎에서 앞다퉈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또 관련해서 주목할 기업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CMO 사업을 굉장히 백신 수탁이라던가 이런 부분 통해서 위탁 생산에서 주목을 받았어요. 그걸 끌고 나간 게 우리나라의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이런 쪽들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위탁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CDMO예요. 디벨롭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 생산까지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제약 업계 자체가 과거에는 화학의약품 위주로 생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들이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죠. 이런 것들에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바이오 의약품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상업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CDMO 쪽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대웅제약도 지금 사업 가속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세포 처리 시설의 허가를 취득함으로써 마지막 단계를 넘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현제약, 차바이오, 거기다가 롯데 측에도 바이오로직스가 있어요. 삼성에서 롯데로 이름만 바꿔주면 됩니다. 롯데 바이오로직스 쪽에서도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력이 있다 보니까 M&A를 통해서 CDMO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5년간 신성장 동력으로 450조를 삼성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바이오에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써나가겠다라는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약바이오 영향도 살펴봤는데요. 다시 교수님과 한번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의 특징 중 하나를 꼽으라면 이 감염병 유행에 따른 경제 타격이 선진국에도 발생했다는 건데요. 보통 저개발국의 일로만 여겼던 일이 선진국에도 나타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은 선진국의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던 첫 해인 2020년에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 중국을 제외하고 모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74년 만에 역성장을 이제 기록했고, 한국도 IMF 98년대 외환위기 이후에 22년 만에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해보면 최근 IMF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선진국의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4.5%였고요. 개발도상국은 마이너스 2.1%였습니다. 그만큼 그 경제적인 어떤 피해 여파가 선진국에서 훨씬 더 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아무래도 그동안의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던 점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까 뭐 백신이라던가 치료제 등을 준비를 못했던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의 위생을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한국의 경우는 이제 마스크 같은 걸 착용을 해서 초기에 상당히 효과를 이제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구의 경우는 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 상당히 이제 반감이 있었고,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마스크를 착용한다던가 또는 개인의 어떤 거리두기나 위생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진국에서 할 수 있었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제 봉쇄 조치를 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제 락다운을 하는 것이죠. 봉쇄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선진국의 경우는 산업 구조가 개발도상국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아무래도 그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한 80% 정도 되고요. 뭐 독일이나 일본도 한 70%, 우리나라도 한 60%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매업이라던가 또는 뭐 관광업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면 활동에 기반을 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 선진국이 고강도의 거리두기를 하거나 아니면 봉쇄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이제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그런 경제 활동이라던가 교류가 좀 작았기 때문에 어떤 코로나 전파에 따른 어떤 경제적 영향이 좀 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발생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신종 감염병이 계속 유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선진국의 경우는 뭐 치료제라던가 백신을 개발을 해서 대응을 하려고 할 텐데, 이제 후진 뭐 저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구매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기회가 좀 낮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감염병의 어떤 위기가 지금 선진국이 더 컸지만 앞으로는 후진 그 개발도상국에서 훨씬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대면 교류 기반이었던 경제 활동이 전혀 대비를 못한 상황에서 억제하다 보니까 국가 간 교류가 중단되면서 오히려 선진국에 더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처럼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에 큰 파도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시작된 파도가 금리 인상을 불러오고 또 공급망 붕괴에 따른 물류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나비 효과가 돼서 이런 현상을 불러온 걸까요? 사실 나비 효과 치고는 상당히 그 파급력이 큰 나비였던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장 큰 이제 관심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왜 어떤 나비 효과의 경로를 통해서 발생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거나 또는 공급이 빠르게 줄어들 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나비 효과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뭐 경제적인 타격이 컸던 나라들은 경기 침체를 좀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쓰거나 재정 정책을 썼는데요. 대부분의 뭐 이유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뭐 고용을 유지하고 소비를 유지하는 목적이고 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되게 컸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미국의 경우는 작년 여름까지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통화 정책을 썼고요. 그때까지 미국이 지출한 재정은 GDP 한 28% 수준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낮추었고 작년 여름까지 한 0.5%까지 낮춘 상황이었고요.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가 지출한 재정 지출의 규모도 GDP 대비 한 16.5%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쓰게 되면 이제 가계의 소비가 늘게 되고 투자 지출도 늘게 되고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게 되니까 수요가 이제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그 통계치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 돈을 더 많이 풀었던 나라일수록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은 걸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 요인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나비 효과의 또 다른 축은 이제 공급 측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선박의 운항 횟수가 줄어든다거나 아니 각국의 검역이 훨씬 더 강화되면서 공급에 상당한 제한이 이제 생기게 됐고요. 또 뭐 물류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인건비 올라가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물류 대란이 조금씩 조짐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악재가 발생한 것이 올 초에 있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러시아를 통과하는 그런 철로 운송이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고 이제 서구에서 제재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는 자국의 항공 그 영토를 이용하는 거를 이제 못하게 해서 항공 운송도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고 또 우크라이나의 주요 항구가 이제 봉쇄되기도 하고요. 최근에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지가 상당히 초토화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럽에서는 뭐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금지하기도 하고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물류의 어떤 글로벌 물류망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이 물류 비용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공급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제약을 받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입니다. 어떤 요인이 더 컸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긴 한데요. 최근에 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서는 이 공급의 문제가 전체 인플레이션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양적 완화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이 한 반반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수요가 너무 빨리 증가를 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는 어느 정도 뭐 긴축 정책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지만 공급이 줄어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긴축 정책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좀 딜레마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수요 증가 또는 공급 부족인데 각국의 양적 완화가 수요를 증가시켰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수요 증가, 공급 부족 이 두 개의 축이 한꺼번에 발생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글로벌 긴축 행보가 이어졌고 이는 경기 침체라는 그림자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공급 충격이 지속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지금 각국이 긴축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을 수요 측 요인을 잡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긴축 정책은 사실은 이 수요 측 요인을 좀 잡을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또 정치적인 요인이라던가 또는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급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긴축 정책이 지속이 되면 그리고 물류 대란이 좀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세계 경기가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보통 우리 경기 후퇴, 경기 침체를 영어로 이제 리세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 뭐 아래 공포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경기 침체를 이제 정의를 할 때 보통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NBER이라는 전미 경제 연구소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7개월, 그러니까 두 분기입니다. 두 분기 연속 성장률이 이제 후퇴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에 들었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1.6%였고요. 그리고 아직 잠정치이긴 하지만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2.1%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기 연속 지금 경기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에 벌써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침체를 꼭 성장률만을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실업률이라던가 고용지표 또는 산업 생산 지수 같은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 미국은 이제 고용 지표가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경기 침체에 들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정말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한국의 상황이 이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의 경기 침체가 현실화가 되면 가장 크게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 분기별로 기록을 하고 있고, 중국이 최근에 발표한 2분기 성장률을 보게 되면 원래 1%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낮은 0.4%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상당히 이제 경제적인 위기를 이제 겪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상당히 이제 문이 막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소비와 투자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변이종이 크게 확산되면서 코로나 재확산의 위험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과거처럼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민간 소비가 확 줄어들게 되고 또는 긴축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또는 투자 수요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면 이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미국의 경우는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서 앞으로 좀 더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자본시장의 영향 때문에 거기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 이제 소비라든지 투자에 좀 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수요출 또 하나 요인이 이제 정부 지출인데, 뭐 최근에 정부의 재정 상황이 그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돈을 풀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 수출이라던가 민간 소비 또는 뭐 투자 소비, 투자 지출, 그리고 정부의 지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정부가 2분기 경제 성장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에는 우리나라가 0.6% 성장을 했었고요. 그때 민간 소비가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아무래도 1분기에는 오미크론 때문에 민간 소비는 마이너스였고 수출이 이제 그걸 뒷받침했는데요. 2분기 성장률은 0.7%를 그나마 잘 버텨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버텼냐면 민간 소비가 여긴 뒷받침해 줬습니다. 아무래도 4월 중순에 정부가 이제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하다 보니까 민간 소비가 탄력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이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반면에 수출은 상당히 좀 타격을 입었죠. 앞으로는 3분기에는 분명히 민간 소비 증가세가 상당히 주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영향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민간 소비가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소비자의 구매력이 떨어져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우려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면 민간 소비 증가세 그리고 수출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하반기에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기 긴축만으로 뭐 공급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엔 좀 역부족이고, 미국의 경우 좀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긴축 정책이 단기적으로 좀 물가 안정의 목표를 이룰 수는 있겠지만, 물가 상승이 좀 지속되면 이 또한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경제 손실을 막으려면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 코로나와 경제 관계는 결국에는 이제 소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 경험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과거에 이제 오미크론 시기 이제 올 초겠죠. 그때는 아주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의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어요.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고 확진세가 이제 꺾이지는 않았는데 반면에 뭐 소상공인이나 아니면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피해가 이제 막대하게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이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재유행 시기에 어떤 경제 손실을 이제 막으려면 물론 재유행 때문에 뭐 국민들이 뭐 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뭐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은 서비스업 이용하는 그런 빈도를 스스로 알아서 줄이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죠. 하지만 정부가 나서가지고 강제적으로 거리두기를 재개한다던가 해서 이 경기 상황을 좀 더 악화시키는 것들은 좀 막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로나 재유행 시기에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일단 과거처럼 그런 고강도의 거리두기는 최대한 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소비 형태를 보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무지출 뭐 챌린지도 하고 막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재유행 관련해서는 정부가 뭐 치료제라든지 또는 백신이라든가 또는 병상의 확보를 좀 더 철저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확진자가 늘어도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계속 주어서 소비자로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없애야지 이런 경제의 어떤 손실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리한 거리두기 재개는 피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방역 당국이 안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팬데믹 이후 경제 변화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사연관 차장님과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비대면에 좀 익숙해졌고요. 이에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나 시장 참여자 간 이해관계로 아직 문이 활짝 열리지 못했는데요. 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현황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의료 쪽에서 좀 부각이 많이 됐었죠. 코로나 이후에 많이 됐었는데 이 헬스케어 쪽에서는 디지털 관련된 접목을 할 때 의료 쪽뿐만 아니라 비의료 부문에서도 상당히 모두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CT 기술을 이 의료 쪽에 접목을 시키는 이런 부분을 디지털 헬스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글로벌 시장 보게 되면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연평균 40%에 달하는 급성장을 시현을 이미 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7년이 됐을 때에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 규모가 600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육성 전략을 시장 창출의 지원 강화라는 한 축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질적으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융복합 헬스케어 기기 개발 이런 쪽에 대해서 규제를 좀 풀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성장은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이 부분에서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런 쪽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별개로 다 떨어진 산업들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4차 산업이라는 큰 틀에 묶여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의료 쪽에도 적용이 될 것이라고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의료 쪽과 연계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전에 없던 서비스들이 창출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인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 데이터, 거기다가 타 분야의 데이터들을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간의 연계 분석, 통한 서비스 개발을 하면서 수요처를 한정시키지 않고 굉장히 다각화 시켜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소비 패턴과 나의 건강 데이터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원격 진료가 아무래도 좀 주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규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코로나 때에도 적용이 되지는 못했지만 향후에는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의료 플랫폼이라던가 개인 건강 정보 관련된 플랫폼들을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앱 같은 쪽으로 연동해서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져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의료 네트워크와 의료 기기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유비케어 같은 기업이 있어요. 국내 요양기관 EMR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의료 클라우드와 IT 인프라, 고도화하는 의료와 정보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인성 정보는 원격 진료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이라는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시적으로 산업의 크기를 먼저 판별을 하고 그 뒤에 기업들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코로나로 변한 경제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감염병 위기가 지속되고 그 속에서 에너지, 반도체, 자동차 등 미래 먹거리를 향한 4차 산업혁명 더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 신냉전 시대로 불리는 글로벌 경제 지형도에서 위치를 좀 잘 잡아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이죠. 이제 코로나가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 훨씬 더 가속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6년도에 그 영국의 경제지 이카노미스트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CEO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장 어떤 수혜를 볼 그 분야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헬스케어였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 금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IC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나 또는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 우위를 겸하고 있고 이걸 통해 상당한 경제적인 어떤 득을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신분야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디지털 기술은 전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고요. 헬스케어의 어떤 시스템도 전 세계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두 분야를 잘 융합을 해서 어떤 글로벌로 서비스업에서도 글로벌과 경쟁을 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신산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엔 반도체나 자동차를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방역 정책의 방향 어떻게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실 저는 감염병의 위기가 좀 정의를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감염병의 위기는 지금까지는 국민 건강의 위기만을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사회 경제적 위기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염병의 위기가 발생하는 경로를 보면 과거에는 역학적인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지만 또 최근에 와서는 사회 경제적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방역 정책을 쓰거나 거리두기 정책을 쓸 때 너무 역학적 경로만 생각을 해서 국민의 건강을 좀 보호하는 측면만 보면 사회 경제적 경로를 통해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피해를 좀 놓쳐버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 건강 보호의 어떤 편익과 사회 경제적 피해의 어떤 비용을 잘 고려해서 또 합리적인 방역 정책을 쓰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그런 고위험 시설이라던가 또는 고위험 대상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좀 더 거리두기를 하고 방역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 더해진 코로나 재확산까지 휘청이고 있는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주요 산업별 영향까지 다각도로 오늘 진단을 해봤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이슈 콕톡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파도가 높은 글로벌 경기 구간에서 미래를 선점하는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연관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차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을 여는 성공투자습관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더 알차고 신속한 투자 정보로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